네, 그럼 지금부터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기획전 조국으로 가는 길과 연계한 설명이 있는 전시 관람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전 자문을 주신 한홍구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구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뜻깊은 전시에 해설 겸 강연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조국으로 가는 길 준비 과정에 저도 좀 참여를 했고요. 또 아마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길에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 여기 전시 도록에 제가 제 전공시기는 좀 아닌데 하여튼 글을 쓰게 돼서 저도 많이 쓰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아마 보셨겠지만 합성 사진입니다. 원래 이렇게 세 분이 부부와 그다음에 아드님이 찍으신 사진이고, 할아버지 되시는 김가진 선생님은 작고하신 다음인데 그 사진을 이제 포스터용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역사를 갖고 굉장히 시끄러웠죠. 전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만 갖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도 역사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사이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치열하게 역사의 내전을 겪고 있는데, 이제 중심적인 부분이 바로 아마 일본에서는 극우파의 역사관,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극우파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베꼈어요. 자학사관이라고. 그걸 베낀 뉴라이트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참 헷갈립니다. 제가 어디 학술 토론회에 나갔다가 한번 친일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더니 자꾸 친일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홍길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홍길동이 이래서 가출을 했구나. 아버지다 부르지 못하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건 홍길동 정도가 아니에요. 친일파라고 이제 비판을 하지 말라 하더니,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폐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폐륜아다. 그러더니 친일파가 왜 친일파냐? 신문화의 아버지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였고, 이승만은 근대화의 아버지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고, 박정희는 근대화의 아버지다.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자꾸 근현대사 역사 바로 알게 하면서 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다. 그러더니 완전히 이제 그냥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다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보고는 친일파를 아버지라고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저한테 다시 마이크가 왔을 때 그랬죠. 친일파 우리 아버지 아니거든요. 이승만 우리 아버지 아니거든요. 이제 정말 역사에서 우리가 과연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어떤 분으로부터 어떻게 이어받았나를 바로 잡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김가진 선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화파시거든요. 그 개화파의 역사가 즉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파의 개화파의 역사가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독립운동의 맥이 또 어떻게 이어졌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가족들이 다 나오는데요. 김가진 선생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김자동 선생님,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외 여행 중이라서 오늘 오질 못하셨는데, 요 가운데 계신 분이 김가진 선생의 아드님이신 성엄 김의한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계신 분이 자부이신 수당 정정화 여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이 김가진 선생이 이따 자세한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상해로 망명을 하실 때 김혜연 선생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망명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정정화 여사께서 그 당시에 아주 젊은 나이였지만 나이 많은 시아버님과 시아버님이 외국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당신이 직접 수발을 들어야겠다고 또 혈혈단신 중국으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셔서 이 부부가 결국은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님의 개화운동과 독립운동이 이 두 분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김혜안 선생님은 돌아오신 다음에 역시 우리나라 이제 중간파라고 할까요? 그런 운동 하시고 통일운동으로 이어지셨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김자동 선생님께도 이어져서 우리 민족일보 기자를 하셨고, 또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 민주화운동이 다시 이제 여기 지금 자매분 위에는 이제 우리 김자동 선생님의 따님만 세 분을 두셨는데, 큰딸이신 김진현 건강심사보험 평가원 노조위원장을 하셨는데, 그 노조위원장 시절에 정말 낙하산 인사 있고 굉장히 복잡했을 때 정말 밧줄을 타면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셨고, 결국 MB 정부 하에서도 문제 있는 원장의 퇴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고, 또 여기 밑에 김선현 선생님 잠깐 인사하시죠. 예, 김선현 대표님, 예, 이게 김가진 선생님의 증손녀 되십니다. 증손녀 되시는데, 우리 웨스트팩 노조죠? 웨스트팩 은행에서 이 호주계 은행에서 옛날 90년대에 또 노조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화운동에서 시작해서 독립운동으로, 독립운동에서 통일운동으로, 통일운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운동에서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이 댁은 참 한 집안 3대 안에 그것이 다 이렇게 3대가 아니라 4대죠. 4대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거, 개화운동의 맥이 친일파들, 유다이트들 주장은 개화운동의 맥이 친일파한테 갔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무게 중심이 독립운동 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김가진 선생님이죠. 예.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한번 좀 여러분들께 드려볼까 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왔네요. 예. 자, 이 김가진, 들어서 앉아요. 예. 우리 김가진 선생님은 안동김씨, 안동김씨 명문가입니다. 우리 세도 정치로도 유명한데, 여기서 장동이라고 하는 건 장교동. 지금으로 치면은 청운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그 일대를 인왕산 자락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조선명가 안동김씨. 또 일부에서는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세도 정치 때문에 조선을 망쳤다.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세도 정치의 역사도 우리가 조금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거 중고등학교 참고서에 나오는 걸 카피해 왔는데요. 이제 순조의 부인이, 그러니까 안동 김씨였고, 헌종의 부인은 풍영주 씨였고, 철종은 안동 김씨였고, 그 다음에 고종은 여흥민 씨였고, 그러면서 이제 쭉 4대에 걸쳐서 조선 후기 100년 동안의 세도 정치가 실시가 됩니다. 이것이 아마 조선이 이제 망해가는 그런 이유도 많이 꼽는데, 어쨌거나 100년에 걸쳐서 세도 정치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죠. 세도 정치에서 그러니까 특히 안동김 씨가 이제 풍영종 씨가 한 기간보다도 안동김 씨가 한 기간이 훨씬 길었고, 또 안동김 씨가 인물도 사람도 훨씬 많아서 세도 정치의 영향력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디냐면은 남한산성입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갔죠. 근데 원래 인조가 가려고 했던 건 남한산성이 아닙니다. 강화도로 가려고 했어요. 고려 때 보면은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남한산성 강화도로 피해 건너가갖고, 고려가 강화 해협을 건너지 못해갖고 강화도에서 이제 몽골을 상대로 항쟁을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피난을 가려면 강화도로 가는 거다. 이제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군대가 아주 그냥 보통
이제 조정에서는 청나라가 쳐들어와도 사원을 하나씩 함락시키면서 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쫙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조가 나와서 강화도로 가려고 했는데 벌써 길이 끊겼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갖고 남쪽으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한산성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화도는 섬 하나, 굉장히 물산이 풍부한 섬 하나지만 이 남한산성이라는 건 그냥 뭐 한두 시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 작은 지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잠시 공격을 하는 거지 왕이 장기전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항복을 하게 되는데, 항복을 할 때 전해진 소식이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 항복을 할 때 아주 유명한 얘기겠죠. 항복 문서를 쓰니까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항복하면 안 된다, 찢어버리고 또 그걸 붙이고 뭐 했었다는 그 얘기. 그래서 찢은 자도 충신이고 붙인 자도 충신이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찢은 분이 누구냐면 청음 김상헌 선생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기 이제 남한산성 성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청음 김상헌 선생 집이요. 근데 이 시도 유명하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그래서 청나라에 끌려와서 골모로 잡혀 있다가 여러 해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와서 벼서는 좌의정까지 이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남긴 문집이고요. 또 그분의 형님이 계세요. 선원 김상용이라고. 그래서 이 형제분이 그 정승을 지냈어요. 그 형은 우의정, 동생은 좌의정을 지냈는데, 이분은 그때 어떤 책임을 맡으셨냐면 아주 원로 대신일 때, 나이가 그때 그 78인가 뭐 이런 그 당시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이. 지금으로 치면 한 90은 넘은 이제 그런 노 대신이었는데, 강화도로 피난 가는 총책임자. 근데 강화도가 함락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청나라가 그냥 논스톱으로 그 강화도 이쪽 통진 쪽에 있는 민가 문을 헐어갖고 그 문짝을 엮어갖고 그걸 배를 만들어서 기습을 하고, 또 우리 조선 수비대는 일단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뭐 별일 있겠냐 하고 수비 허술하게 하다가 그냥 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강화가 점령된다 했더니 이분이 뭘 하셨냐면은 왜 조선 종묘의 위패, 그러니까 신주단지라고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얘기하면 신주단지를 모시고 간 건데, 그걸 오랑캐한테 넘겨줄 수 없다 해서 그걸 끌어안고 폭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형제분이 그 당시에 충절로 유명했던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아니 그 당시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게 적어도 힘센 놈하고 좀 적당히 잘 지내야지. 그걸 갖다가 뭐 다 해놓고 오랑캐라고 하면은 듣는 오랑캐 기분 나쁘니까 뭐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고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흔히 모아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일행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유명 조선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부터 썼어요. 그냥 최치원 때도 보면 유당 조선국, 또 고려시대 지명에 보면 송나라 밑에 그 고려국 그렇게 쓴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게 뭐냐면은 유명 조선국이 이렇게 저희 집안 묘비에도 써져 있어요. 제 7대조 묘비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는 이 묘비 쓸 때 어땠어요? 명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나라는 없죠. 이건 가령 그 전에 유당조선국, 유송고려국, 유당신라국, 유송고려국이라 쓴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명나라가 조선에 구원병 보내줬고, 그 다음에 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장렬하게 망했죠. 비참하다면 비참한 거고, 마지막 황제가 목매달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조선은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조선은. 근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서인 쪽, 그리고 나중에는 노론 쪽으로 이어지면서 그쪽에서의 어떤 핵심 가문이 되고, 조선시대는 명분의 정치였기 때문에 이쪽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충절을 지키면서 적어도 어쨌거나 이 노선이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고 가네. 그 노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화도에 가서 비겁하게 항복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거기서 장렬하게 폭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하나의 명분이 되고 후손들한테 어마어마한 또 힘이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게 진짜로 조상을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은 이 비석이 있어요. 그 선원 김 선생, 그러니까 김상용 선생의 순의비, 의에 따라서 순절했다 하는 건데 비석이 2개죠. 요게 먼저 세웠던 비석입니다. 요게 먼저 세웠던 비석인데 요건 뭐냐면은 까만 돌인데 강화도 5석이라고 해요. 강화가 특산인데 요게 돌이 아마 우리가 돌을 굉장히 잘 다루는 민족이죠. 불국사 석굴암 그런데 이 강화 5석은 다루기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 후기 한 19세기 초반경부터 이 돌을 다루는 게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석들이 이제 새로 생깁니다. 이거는 까만 돌이고요. 요거는 흰 돌이에요. 흰 돌에 글씨 파면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까만 돌에다 글씨를 파면은 표면은 다듬으면 아주 새까만데 파면은 좀 회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그냥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있는 집안에서는 이 비석을 바꾼 거죠. 이 비석 하나 세우는 게 옛날에 백마직이라고 그랬어요. 백마직이 전답이 간다. 그러니까 뭐 비석 몇 개 세우면 지금은 뭐 기계로 돌 맹 갖고 크레인으로 이렇게 탁 옮겨버리면은 그래도 지금도 몇천만 원 들죠. 몇천만 원 들지만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 돈 있는 집안에서 비석을 새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세 청풍이라고 해서 이게 김선원 선생의 집터에 요거는 누구 글씨냐면 송시열 글씨예요. 근데 앞에 바위가 하나가 더 있었다는데 그건 없어졌는데 대명일월. 뭐 우리가 대명천지 밝은 뭐 할 때처럼 밝을 명자이기도 하지만 명이 이미 망한 상태에서 대명일월이라고 쓴 명나라가 하늘처럼 1월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다 하는 걸 얘기하고 거기다 청풍이란 말을 써서 이 청풍계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 그래서 그 청풍계를 중심으로 안동김씨는 이제 크게 신안동, 구안동, 안동김씨가 두 종류인데 백범 김구 선생은 구안동이고 여기 이제 신안동인데 신안동 중에서 안동김씨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세도정치라고 하는 건 이 2분 형제 자손들입니다. 김상용, 김상용, 김상원 2분의 자제들이 이제 세도정치를 하는데 대를 이어서 숙종 때 뭐 김수왕이라든가 영조 때 김창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정승이 계속 나왔고 벼슬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당시에 노론 쪽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조순이라는 분, 이분도 세도정치 대가인데 당대 최고의 또 문장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세도정치 그런 걸 또 할래도 조선시대에는 그런 어떤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어떤 다른 사람의 지배 같은 걸 끌어내려면 그런 본인들이 이제 학식이 높아야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김가진 선생은 굉장히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우리 이 노론 이 집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좀 뭐랄까요 세계 정세에 밝고 북학 실학의 한 조류로 북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학을 받아들인 건 대개 노론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중심에서 태어났지만 또 김가진 선생이 그 당시에 보면은 신분상에 상당한 핸디캡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걸 갖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또 이 전시를 하게 됐냐. 여기가 서울의 백운동천이라고 해서 인왕산 자락에 지금은 이제 뭐 청풍계도 백운동천도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백운동천은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고종 황제가 창덕궁의 창덕궁의 정원을 증축하는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책임자가 김가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증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궐 증축이니까 상당히 이제 뭐 규모가 컸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남은 목재를 하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안에서 제일 가는 대저택을 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요거는 김가진 선생님 당신의 글씨입니다. 김가진 선생님이 그 당시 또 당대 최고의 명필이셨으니까요. 요건 겸재정선의 그림이고요. 백운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백운동천이라고 있는 저기 보이죠? 글씨 있고.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제시대의 채색엽서라고 해서
컬러 사진이 아니고 흑백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엽서를 만들었는데 이 엽서는 제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다가 짐에 섞이는 바람에 도덕 사진 찍을 때는 있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여기 전시회는 전시를 못했는데 여기가 이제 김관진 선생이 집을 유지를 못하셨습니다. 아마 뭐 대한협회 만들면서 재산도 많이 축을 내셨고 대한협회 활동하면서 거기다 사재를 많이 또 사셨고 또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또 집을 이상하게 저당 잡히고 뭐 그러면서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망명할 시기 이미 넘어갔고 이거는 이 엽서는 왜 남아있냐면 이게 일제시대 최고 요리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뭐 대원각, 삼천각 같은 게 최고 요리집이라면 일제시대에는 여기 그 백운장이 최고. 아마 뭐 일본식 스키야키 아마 그런 거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 그림, 백운동 그림이 있고 여기서는 이건 자하문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마 여기 어디쯤이 백운장 위치가 아닐까 하는데 추측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난주에 강의하셨죠 김창희 선생님이 아마 더 고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게 백운장 기가 있고 사진이 많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전시를 같이 보실 거거든요. 그런데 전시 보면서는 이 많은 인원한테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또 한재 좀 이동하면서 좀 산만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 그거는 여기서 많이 설명드리고 쭉 가면서 현장에서 꼭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는 제약을 받으셨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서울이라는 게요. 신분제 사회 뭐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신분제잖아요. 중국에 없습니다. 일본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서울을 이런 식으로 모기를 따져서 차별하는 거는 전 세계에 전혀 없어요. 딱 하나가 어디냐면 2500년 전쯤에 그리스에서 잠시. 그래서 얼마나 됐는지 뭐 한 100년, 200년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소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하고 똑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다시 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양갓집에서 정식으로 혼례를 치는 거는 적실자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소실이라고 하거나 뭐 첩이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들여앉혀서 거기서 자식이 나면 이거는 양첩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신분이 양인이라 하더라도 그건 서울로 차별을 받아요. 그렇게 되는 아주 희한한 제도였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양반들이 자식이 많잖아요. 많이 나는데 이게 그냥 일본이나 본고 유럽 같은 데는 상속제도가 틀리죠. 상속제도가 뭐냐면 큰아들이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은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니까 그냥 그걸 차별을 하는데 우리는 균분 상속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큰아들한테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형제들한테 나눠주는데 첩의 자식까지 그렇게 나눈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만석군에 아들이 5 있으면은요 한 3대 내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첩의 자식까지 나눠주면 그건 한 2대만 내려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 양반들이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차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관진 선생이 서울 출신이세요. 서울 출신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서울 출신으로 일품에 오른 사람이 딱 3명 있어요. 딱 3명인데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서울로 일품에 오른 사람이 첫 번째가 유자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산군 시대에 무오사와 갑자사와 일으킨 주역이죠. 이시의 난이라는 거에서 공을 세워갖고 세조가 특별 과거를 열어줘서 장원급제로 뽑았는데 하여튼 조선 초기에 굉장히 재주 있는 사람인데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역사책에는 나쁘게 나오죠. 주로 이런 특히 사화를 일으켰으니까. 요즘 같은 역사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어디 가서 꼭 한마디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친구가 와서 너 역사가 무섭지 않냐. 후세에서 우리 역사의 법정에서 그 말 하잖아요. 후세의 사과가 무섭지 않냐 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동국 통감을 누가 읽는다고.
그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역사를 읽지만 다 중국 책만 읽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조선 초기에 그랬고. 그래서 그 서울을 풀어주자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그 조선 선비들이 일부러 유장관 같은 놈이 나왔습니다. 서울 풀어주면 안 됩니다. 정식 양반 중에 또 유장관보다 더한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그렇게 했던 인물이 있고, 또 한 번은 그 유명한 허준. 허준이 이제 뭐 설이 두 가지죠. 뭐 중인이라는 설과 뭐 그 서울이라는 설과, 뭐 요새 드라마에 나오는 건 다 이제 대개 다 허구고 창자이고요. 그래서 허준이 이제 서울로서 일품에 올랐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는 이제 이분이 올랐습니다. 자, 서울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조선 중기부터 뭐 얘기가 많았어요. 중종, 성종 때부터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홍길동전 나왔었고요. 사진이 흐립니다만 규사라고 서울들이 자기들의 역사, 그걸 주장을 했고, 서울들 입장에서는 옛날 경국대전식으로 치면은 벼슬은 할 수 있어요. 벼슬은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고려시대하고 또 달라갖고 뭐냐면은 이게 고시를 패스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통관료. 아니, 관료면 관료지 거기 무슨 정통과 이단이 있겠습니까만,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죠. 정통관료. 고시를 패스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철저하게 문과를 급제해야만 갈 수 있는 요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문관이라든가 이조라든가 뭐 이제 이런 데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암만 글을 잘하고 암만 학문이 높아도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조선식의 서울은 과거를 못 보게 했는데, 문과를 못 보게 했는데 그 문과를 보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통청, 허통 뭐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청직에 나갈 수 있게. 청직이란 거는 홍문관 뭐 이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서 사실은 서울들의 신분이 상당히 격상이 돼요. 격상이 되는데 이것도 또 이제 좀 흥미있는 게 집안마다 좀 틀립니다. 가령 북인이나 남인 같은 데는 일찌감치 떨려놨잖아요. 야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해요. 집안에서 서울을 대접을 안 합니다. 근데 노도는 먹을 게 많잖아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독식을 했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독식을 하고 세도 정치가 되면서 노동 전체는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가문이 독식을 했잖아요. 안동김 씨가, 풍양조 씨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집안의 서울들은 또 좀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론 쪽이 서울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많은 노론 정권이 몇백 년을 간 이유가 뭐냐? 서울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조적, 그러니까 관료 명부죠. 관료 명분의 5분의 3이 서울로 채워졌다. 훨씬 더 경쟁에 치열했고, 훨씬 더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지닙니다. 서울들이 많이 진출한 게 이게 정조 때 만드는 규장각이라는 게 있죠. 그 규장각이라는 왕권 강화 기관을 만들었는데, 규장각에 검서청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검서관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규장각을 검서관으로 처음에 배치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당대 최고의 실학자들이죠. 우리는 지금 실학자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신분은 서울이라서 과거를 보지 못하는. 그런데 최고의 학자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김가진 선생도 자기의 최초의 벼슬을 여기 그 규장각 검서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그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서울 문제를 다뤘는데, 거기서 그 서울로서 출세한 사람들을 꼽았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가 나중에 군부 대신 지낸 윤웅열, 그리고 여기가 윤치호입니다. 윤치호, 그 부자가 서울이죠. 윤웅열이 서자였습니다. 여기 이제 윤치호가 젊었을 때고 나이가 좀 들어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윤용, 누구냐면 이완용의 형입니다. 이완용의 형이고 대원군의 사위예요. 원래 이완용은 이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이 아버지가 이조판서 지낸 이호준이라는 사람인데, 이한용이는 우봉이 씨 같은 집안에서 이 형이 있었는데, 근데 형도 상당히 인물이 똑똑해서 대원군 사위가 됐고 군부 대신을 지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도 대표적인 서얼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민용기라고 또 군부 대신 특지부 대신을 지냈는데 을사늑약을 맺을 때 이 조약에 반대하다가 끌려나간 분입니다. 그리고 안경수라고 김가진 선생하고 같이 많이 움직였어요. 같이 독립협회도 같이 하고 갑오경장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움직였던 분인데, 이분은 영모에 휘말려서 사형을 당했죠. 사형을 당한 분인데, 이분도 서얼이었고,